LA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확대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막으려는 친이민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한국 법원이 미 원정 출산 목적을 의심받던 이중 국적자의 한국 국적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원 측은 부모가 출산 전후로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이중 국적 자녀들의 경우 원정 출산의 목적이 의심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델타 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기체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탑승객이 $200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전역으로 유통된 냉동 쉐이크 제품의 리스테리아균 오염으로 현재까지 1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주로 요양병원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공무원 인력 감축 여파로 국립공원의 직원 수가 줄어들면서 일부 공원이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등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LA 일대에서 본격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은 광범위하게 단속이 진행되지는 않은 듯 보이지만 현장에서 목격된 사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라오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단체들은 주민들에게 아이스 단속 경보를 미리 알리는 등 단속을 막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아침 LA 다운타운 인근 한 주택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단속을 위해 도로를 막고 한 주택 앞에 모여 있습니다. 체포를 반대하는 지역 커뮤니티 단체는 확성기를 통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해당 영상은 연방 요원들이 차를 타고 떠나기 전까지 20분가량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날 단속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불법 체류자가 체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LA타임즈는 2월 아이스가 LA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이 없거나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체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이민 단속이 실제로 목격되면서 지역사회의 공포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일부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단체는 LA 거리를 돌며 주민들에게 이민자 권리와 대응 요령이 담긴 일명 레드카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거리 순찰까지 나서면서 아이스 목격을 알리고 심지어는 단속 급습을 막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We're here at Target in Alhambra. We have confirmed ICE agent sightings. They are using the Target here in Alhambra as their home base. We see right now 1, 2, 3, 4, 5, 6, at least 6 vehicles.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CPEC, 이른바 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이민 단속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작전을 시작했으며 이는 과거 100만 명이 넘는 멕시코인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추방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보다도 더 큰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지난 11일 기준 미 전역에서는 14,000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뉴욕시의 대규모 이민자 보호소가 앞으로 몇 달 안에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불법 입국자 감소에 따라 맨하튼 중심가에 위치한 대규모 이민자 보호시설인 루즈벨트 호텔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즈벨트 호텔은 지난 2023년 5월 뉴욕으로 매주 평균 4,000명에 달하는 불법 입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개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호텔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들로 갱단들의 집합소로 변질됐고 불법 배달용 자전거들이 도로를 점령하는 등 각종 문제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oday, we are announcing the Roosevelt Hotel
which served as both our asylum arrival center and the humanitarian emergency response and relief center for nearly 2 years, will be closing in the coming months. 보호시설이 운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호텔에 머물렀던 불법 입국자들은 17만 3천 명에 달하며 최근 등록된 신규 수용 건수는 3,50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다가오는 6월까지 루즈벨트 호텔을 포함해 뉴욕시의 53개 보호시설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중 국적을 취득한 후 어머니가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을지라도 원정 출산이 의심된다면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한국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중 국적자가 출입국 관리소를 상대로 낸 국적 선택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국에서 태어난 A씨는 이중 국적을 취득한 후 21살이 된 지난해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지만 출입국 사무소가 어머니가 원정 출산을 했다고 판단하고 먼저 미국 국적을 포기하라며 신청을 거부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따르면 A씨 어머니는 출산 직전인 2003년 미국으로 출국해 A씨를 출산한 뒤 한 달 반 정도 미국에 머무르다 한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8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다 지난 2011년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4년여 동안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적법에는 부모가 유학이나 해외 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원정 출산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A씨 어머니는 출산일 전후로 해외에 2년 이상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 목적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공항 착륙 과정에서 여객기가 뒤집어지는 사고를 낸 델타항공이 당시 피해 승객들에게 3만 달러의 배상금을 제시한 가운데 한 탑승객이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당시 사고기 1등석 탑승객이었던 마르티누스 로렌스는 조지아 연방법원에서 델타 항공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로렌스는 소장에서 델타 항공과 자회사인 엔데버 에어가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지 못한 과실로 전신에 상처를 입는 등 피해를 봤다면서 사고 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최소 20만 달러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앞서 델타 항공이 제시한 보상 금액의 7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로렌스의 변호인 측은 로렌스는 탑승객 76명 중 소송을 제기한 첫 인물이라면서 향후 며칠 또는 몇 주 사이 법적 조처에 나서는 승객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델타항공은 지난 17일 토론토 공항에 착륙하던 중 눈이 쌓인 활주로에서 기체가 뒤집어지는 사고를 냈지만 당시 신속히 대피가 이루어지면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 전역 21개 주에서 일부 냉동 쉐이크 제품 섭취로 인한 감염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 위치한 프레리 팜스에서 제조한 냉동 영양 쉐이크 제품이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돼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 뉴욕, 미네소타, 텍사스, 워싱턴, 플로리다주 등 21개 주에서 38명이 감염됐으며 1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염된 환자들은 주로 장기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바닐라, 초콜릿, 딸기 바나나 맛으로 출시됐으며 유통기한은 2025년 2월 21일부터 2026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당국은 미 전국의 요양시설과 병원에 공급된 해당 제품을 반드시 폐기 처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뉴욕주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주 오나이다 카운티 바네델드 타운의 한 소방국 건물은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전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붕괴될 조짐을 알고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웨스턴 지역의 한 축사 역시 쌓인 눈으로 붕괴되면서 수십여 마리의 소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이 가운데 여러 마리가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트렌턴 지역의 재활용센터와 올드타운 교통관리센터 역시 폭설로 인해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도 만날 거라면서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문제도 러시아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째 되는 날, 백악관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앞으로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I think the war can end soon. Within weeks.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재침공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트럼프는 종전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파병을 수용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Yeah, he will accept that. But I've specifically asked him that question. He has no problem with it.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적절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용의가 있다면서 러시아와 경제 발전 협력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러시아를 편든 겁니다. 트럼프는 다만 러시아 방문 시점으로 오는 5월 러시아 전승적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이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재정 지원의 대가로 양국이 광물 개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데 대해 최종 합의에 가까워졌다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최근 미 국립공원의 인력이 감축되면서 일부 공원들이 운영시간 단축 등 서비스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비롯한 미 전역의 국립공원들이 투어를 취소하거나 방문자 센터 폐쇄, 여름철 캠핑장 예약 무기한 중단 등 전 방위적인 서비스 축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원 관계자들은 국립공원의 서비스 축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인력 감축 조치 여파로 공원 직원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공공서비스와 자연보호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는 정부 규모 축소와 예산 절감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국 직원 1,000명을 감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3,400여 명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부 요세미티 국립공원 직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 조정에 반발해 공원구역의 성조기를 거꾸로 걸어 공개하는 등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펫샵에서 강아지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21일 센테니얼 지역의 퍼펙트 패츠 애완동물 가게에서 한 남성이 카운터 직원과 대화를 하다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남성은 직원들이 방심한 틈을 타 케이지 안에서 강아지 2마리를 꺼내 들고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남성 2명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매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영국 불독 강아지 2마리가 도난당했다고 밝혔으며 앞서 지난 12일에도 한 차례 강아지 절도 사건을 겪었다고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1명을 쫓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강아지 절도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경고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의 한 건물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이스트 LA 올림픽 블러바드 길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은 버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파악됐으며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폭발이 단순 사고가 아닌 가스 누출을 이용한 방화 범죄로 추정하고 방화 폭발 수사팀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AI 개발에 몰두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데요. 무서운 속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인공지능의 성능이 개인정보 탈취와 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카이스트 신승원 교수가 누군지 궁금해 라고 챗 GPT에 물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신 교수의 근무지와 연락처, 이메일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알려줍니다. 이번엔 신 교수에게 쓸 메일을 작성해보라고 했습니다. 수신자와 발신자만 지정했을 뿐인데 이메일과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 특성까지 알아서 검색해 단숨에 메일에 써넣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연구팀이 챗 GPT와 제미나이 등 최신 상용되는 대형 언어 모델 LLM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을 검증한 실험입니다. 개인정보 탈취에 걸리는 시간은 한 건당 평균 5에서 20초, 비용은 30원에서 60원 정도. 상용 LLM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수집해달라는 직설적인 명령은 거절하도록 자체 보안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지만 표현을 살짝 바꿔 명령하면 걸러내지 못하고 개인정보 수집 결과를 제공하는 겁니다. 실험 결과 목표 대상의 개인정보를 최대 95.9%의 정확도로 수집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피싱 이메일을 생성하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실험 참가자의 절반은 이렇게 생성된 피싱 링크를 누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언어 모델에게 능력이 많이 부여될수록 그만큼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그만큼 위협성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연구진은 챗 GPT 등 대형 언어 모델의 능력을 고려한 확장된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늘 최종 변론만 남았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나 국민 통합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대리인단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숙고하고 있다면서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탄핵 기각 시 자신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약속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는 대통령 뜻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최후 진술 내용에 촉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섰던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 현재 상황,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고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조경태 의원은 최소한 대통령이 양심적으로 크게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국민 화합,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온 국회 탄핵소추단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변론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적인 이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야 할지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은 최종 변론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써달라고 SNS로 모집했습니다. 4남매의 아버지는 미래 세대에게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 뻔했다는 한 엄마는 꼭 큰 벌이 내려져 우리나라의 정의와 헌법이 권력자를 위한 것임이 아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방청에는 1,800여 명이 신청해 93대 1의 경쟁률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마치 대선 주자 같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비명계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는 등 탄핵 심판이 마무리로 접어들면서 민주당은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와 야당이 전향적으로 타결에 나섰는데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이 고집을 피웠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 편성,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에 이어 연일 이슈를 선점하며 국정 주도권에 고삐를 놓지 않은 겁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일정은 마치 대선 주자의 하루를 연상시켰습니다. 불교계를 예방해 극단적 대결을 해결하는데 정신적 지도자들이 나서달라며 화합을 강조했고 이어 경제 전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3년 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출연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방송입니다. 저녁에는 당내 비명계의 중량급 인사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나 거듭 당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명계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거듭 민주당의 외연 확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한국형 연정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동의하는 그런 정치 세력은 누구든지 함께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치솟았던 당 지지율이 급락했다가 점차 회복하면서 민주당은 서서히 정책을 강조하고 중도를 공략하며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비명계가 빈틈을 노리고 있지만 현재로선 당내 세력이 약해 여전히 이 대표가 독주하는 분위기입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 등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그동안 조기 대선은 금기어였던 여당에서도 대권 준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을 출마하게 되면 대구시장을 그만두겠다면서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고 다른 주자들도 몸풀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에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선 때 시장직을 유지해달라는 게시물이 올라오자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 사퇴한다며 마지막 도전에 뒷배 대놓고 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동안 대선 출마 입장을 여러 번 밝혀왔지만 시장직을 던지겠다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특별법 등 현안 관련 발언을 이어가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SNS에는 뜬금없이 김 장관의 턱걸이 영상이 올라왔는데 1흔이 넘는 김 장관의 건강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걸로 보입니다. 시대 교체론을 내세우며 안철수 의원이 대권 도전을 시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자서전 출간을 알리며 본격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을 경계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매진하면서 대놓고 출마 선언은 못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론되는 특정 후보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선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후보, 그리고 비상계엄에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 맹태견 리스크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후보죠. 국민의힘에서는 10여 명 정도가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상계엄과 탄핵 등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는 점은 향후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상승하던 한국인 삶의 만족도가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더니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한국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2023년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2022년 6.5점보다 소폭 떨어졌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로 0에서 10점 사이로 측정됩니다. 지난 2019년 6점으로 떨어졌던 이 수치는 코로나19 시기 오름세를 보였는데 4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겁니다. 2023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235만 원으로 전년보다 90만 원 가까이 늘었고 고용률도 소폭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만족도는 2022년 64.5%에서 2023년에는 63.5%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대인 신뢰도와 기관 신뢰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에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서 삶의 만족도가 22년도보다 좀 줄어든 측면이 아마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또 나이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5.7점으로 평균보다 0.7점 낮았습니다. 반면 소득이 600만 원이 넘는 경우 6.6점으로 평균을 넘었습니다.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6.5점을 기록했지만 60대 이상에서는 6.2점으로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하위권 수준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23년 27.3명으로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근로시간은 2.7시간 늘어난 반면 월 평균 임금은 3만 8천 원 줄었으며 여가 시간은 0.1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제1당이 오른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이 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과 연립정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은 차기 정부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빠른 협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민주당과 부활절인 4월 20일까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결과 중도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이 208석, 사회민주당은 120석을 배분받아 합계 의석수가 제적 630명의 절반을 넘겼는데요. 양당은 난민 대책과 세제, 에너지 전환 등 정책이 서로 엇갈리는 분야가 많지만 4개월 가까이 이어진 정치 공백 상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보 관계에 대한 질문에 메르츠 대표는 미국을 설득하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메르츠 대표는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 프랑스와 독일 간의 핵 공유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동안 미국에 의존해온 안보 정책을 유럽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악가 집안의 딸로 태어나 피아노 연주에 재능을 보이던 고인은 10년 가까이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밤에는 다운타운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가 영화 어둠 속의 벨이 울릴 때 삽입되면서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노래는 이듬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 6주간 정상을 지켰고요.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레코드를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합니다. 이후 고인은 1973년과 74년 2년 연속으로 그래미상 올해의 레코드를 수상하는 등 전성기를 보내며 일평생 5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했습니다. 2022년 루게릭병을 앓고 있어 사실상 은퇴했지만 생전 인종차별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 성소수자 문제를 노래에 담아내는가 하면 후배 음악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미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다 수직으로 떠올라 비행한 뒤 착륙을 합니다. 공중에서 방향도 바꾸며 이동하는데요. 미국 스타트업 알레프 에어로노틱스가 개발한 하늘을 나는 전기차 모델 A입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모델 A의 비밀은 차량 내부에 있는 프로펠러였고요.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땐 약 354km를 달릴 수 있고 비행 시 약 177km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플라잉카 모델 A의 예상 가격은 약 30만 달러, 우리 돈 약 4억 원이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3,300건 이상의 사전 주문이 접수됐다고 알레프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4년도에 나왔던 리커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리커 얘기를 나눌 때는 꼭 빠짐없이 Ford 자동차, Ford Motor Company를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2024년도에는 Ford는 합해서 62 리커를 받았습니다. 모든 애버뉴에서 많은 차들이 포함되는 이슈였습니다. 이슈는 전기 컴포넌트도 있었고 엔진 컴포넌트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seatbelt pretensor, seatbelt가 잘 안 움직이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드를 타는 분들은 무조건 outstanding open campaign 리커가 지금 62개가 있으니까 꼭 서비스 센터 들어가셔서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차가 그냥 잘 가니까 나는 뭐 굳이 갈 필요 없다 하지 마시고 포드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Ford Focus인지 Ford F-150인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트럭, 세단, SUV 다 포함이 된 오픈 캠페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드를 타고 계시면 꼭 서비스 센터 가셔서 수리 기록을 만드시고 문제를 남으셔서 꼭 거기에 따라오는 보상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024년도에 있었던 리커를 정확하게 보기 싶으면 꼭 구글로 가가지고 빈 넘버 넣어서도 오픈 캠페인이 쫙 나옵니다. 내 모델, 내 빈 넘버, 내 특별한 차에도 결과에 리커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고 서비스 센터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2024년도에 리커 아웃컴을 공부를 하시고 내가 포드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거기에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픈 캠페인이 있는 동안에는 차가 워런티가 벌써 끝났어도 무료로 고쳐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생각하셔서 꼭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최미수 변호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폐지를 가득 싣고 갓길로 가는 손수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한 운전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최소한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누리꾼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신도림역 인근 도로입니다. 운전자가 파란불에 교차로를 건너고요. 그런데 갑자기 손수레가 갓길에 붙어 차도로 들어옵니다. 놀란 운전자가 역주행하는 손수레를 피해 급히 속도를 줄여보지만 그대로 쿵!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차량 보험사에서는 손수레 과실이 70에서 80%까지 될 수 있다고 봤지만 관련 법에는 길이 1m까지의 손수레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봐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 시 의무 소홀로 법원에서 80%의 과실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판단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운전 중에 폐지를 가득 싣고 갑자기 튀어나온 손수레 때문에 놀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보다 강력한 안전대책과 교통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 주인에게 전달된 이 편지, 부천시에 사는 한 청년이 보낸 건데요. 두 사람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실직으로 형편이 어렵던 20대 청년이 동네 슈퍼마켓을 찾았고요. 라면 한 개를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청년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슈퍼주인은 즉석밥과 카레, 라면 등 5만 원어치 생필품을 선뜻 건넸는데요. 몇 달 만에 이 청년이 슈퍼를 다시 찾아왔는데 다시 취업했다면서 20만 원이 든 봉투와 편지를 계산대에 놓고 간 겁니다. 라면 한 봉지 대신 받은 따뜻한 배려, 덕분에 살아있다는 청년의 마음, 훈훈해지죠. 네, 이번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 음식 주문 후기가 논란입니다.
한 작성자가 올린 사진인데요. 이 검은 깨 같은 게 보이죠? 주문한 마라탕에서 벌레 수십 마리가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이라면 참 할 말을 잃게 하는데요. 작성자는 배달앱 리뷰에 관련 내용을 남겼다면서 환불은 받았지만 식약처에도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식당 배달앱에 별점 5점에 후기도 수천 개나 되는 인기 식당인데요. 식당 측은 위생을 최우선으로 해 이해되지 않았지만 손님이 환불을 요청해 그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하루가 지나서 벌레가 더 추가된 사진에 리뷰도 수정된 점이 의심스럽다면서 법적 조치를 통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걸 견생역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2년 전 영국에서 가장 못생긴 개로 뽑혔던 강아지가 강아지 아카데미라 불리는 연기 시상식에서 최고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강아지 아카데미로 불리는 영국 피도스 시상식 레드카펫 현장인데요. 얼굴과 발에 수북한 털과 길게 쭉 빠져나온 혀, 지난 2023년 영국에서 가장 못생긴 개로 뽑힌 패기가 남다른 존재감과 뛰어난 연기력을 인정받아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패기는 특이한 외모로 한때 놀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개봉한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 휴 잭맨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출연하며 배우로 활약했고요. 도구풀 캐릭터를 맡아 데드풀 역할로 출연한 라이언 레이놀즈와 함께 환상 케미를 보여 화제를 모았는데요. 패기 주인은 영국에서 가장 못생긴 개가 세계 최고로 성장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면서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 횡단보도에서 형광조끼를 입은 로봇이 팔을 움직여가며 교통 안내를 합니다. 베이징 길거리에 등장한 교통 안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영상인데 갑작스러운 교통 안내 경찰에 등장해 누리꾼들은 로봇의 정체를 궁금해했는데요. 일부에선 베이징 교통당국에서 배치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사실 이 로봇 베이징의 한 업체가 개발해 현장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을 쏙 빼닮은 로봇에 등장해 구경꾼들이 몰려들면서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요. 베이징 교통당국은 테스트는 개방되지 않은 장소에서 해야 한다며 해당 업체 직원들에게 로봇 철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둥 떠있는 바지 속으로 두 다리를 동시에 쏙 집어넣더니 양손으로 재빨리 바지를 끌어올려 단추까지 채웁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비행사 돈 패티트가 최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실험한 영상인데요.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에서 바지를 어떻게 입는지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려 바지를 입는 모습이 공개됐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좀 더 능숙하게 미끄러지듯 낙하하면서 바지를 입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실험이라며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주 비행사 겸 비행 엔지니어인 돈 패티트는 지난해 9월부터 우주 정거장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자신의 SNS에 신비로운 우주 사진과 실험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4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